자, 2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제 페이지를 우리가 교재 36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책에 와서 우리가 전 시간에 지역지구제 보완책이 TDR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TDR 제도가 우리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이전제도라고 해요. TDR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아직은 시행되지 않지만은 시행을 해야 되고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전지역으로 이제 미국도 붙겠죠.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자연 보호지역. 그럼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이제 그린벨트 땅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을 또 지정을 해요. 갑돌이한테. 자, 그러면은 이 개발권은 우리나라의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지하 공간은 삽입이 안 되니까 공중공간의 활용에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린벨트로 묶는다는 것은 소유권 제한이 아니라 이용권 제한입니까? 이용권 제한이죠. 소유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한테 갑돌이한테 그린벨트로 묶는다는 건 정부의 공적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우발적인 뜻하지 않는 얘가 손실이 발생했죠. 자, 공적 제한을 해서 그래요. 공적 제한.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주죠. 근데 미국은 직접 해주진 않고요. 우리가 시장 기구에 맡깁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미국도 용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1층, 2층, 3층을 이렇게 짓게 되면요. 4층을 짓게 되면 얘는 소유권을 주는데 이 개발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4층을 제한하죠.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개발권을 얘한테 사오라고 하죠. 그럼 얘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시킵니다. 분리해서, 자, 우리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을 넘겨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죠. 그럼 TDR 증서를 넘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다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해서 손실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TDR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트랜스퍼러블 양도한다. 디벨롭먼트는 개발권 양도하죠. 자, 이거는 효율성의 목적이 아니라 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지역지구제 보완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거는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게 나왔었고요. 몇 번. 그 다음에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개발권을 넘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공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기구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한 사고 파는 거죠.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의 활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이렇게 공중 공간을 분할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사적 공주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종축, 횡축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존지역으로 묶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갑돌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린벨트에 대한 것이 상부 무이용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 가능 지역에 이 개발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공간의 활용이지 지하공간은 아니다. 지하공간 삽입이 안 되니까 공중공간은. 그래서 사적 공주권의 활용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361페이지 가시면 나중에 여기는 제가 개발 파트 할 때 빼고 가겠습니다. 자, 의에 가시면은 공중공간 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부 미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부족당한 경우 우리가 어때요? 상부 미용 공간에 상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인근 토지로 양도한다는 자체가 그대로 떴거든요. 이게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공중임대차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개발권 이전은 앞에서는 개발 허가나 개발 선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권 소유권을 분리해서 개발권 상실이나 우반 손실을 시장기구에 맡긴 거죠.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이익을 보상함으로써 우리가 실시 가능 지역은 토지 이용 규제가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에서 특히 처음에 역사적 유물 보존이나 우리가 이런 거에 우리 사용된 거죠. 토지 이용 규제서는 활용되고요. 자, 보존 지역과 개발 지역을 분리했죠. 그래서 보존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양도 가능 개발 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 지역에 대해서 토지 이용 밀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토지 개발은 반드시 개발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급한 증서를 양도 가능하게 하고, 이 증서의 소지자의 이 개발 지역에서 토지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팔 수 있게끔 합니다. 장점은 개발 지역과 보존 지역을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제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크다 그랬죠.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 없이,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 기구에 맡기는 거고요. 단점은 개발 가능 지역이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토지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짓지 않는 것을 이쪽 다 짓다 보니까 여기가 감이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개발 행위가 너무 이루어지게 되면 불법 개발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권 주의 건물의 이양됨에 따라서 건물이 고층화돼서 결국 보존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자, 이건 공주권에 대한 활용이라 했죠. 그래서 70%, 80%까지 이제 공주권의 가치를 미국에서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활용한다. 그래서 공주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인 것은 요약을 한 다음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앞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봤던 213페이지 그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지역지구제 213페이지 다시 가시면, 자,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은 달성이 됐는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래서 TDR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 시행되고 우리나라는 시행되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문화재나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서 당해 지역의 건물의 높이를 용적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경우 재산권의 손실을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권을 부여하죠.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판매함으로써 시장 원리에서 보상이 된다는, 요게 이제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보완책이다. 요것만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토지 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 많은 시간을 참여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주택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주택 정책. 주택 정책도 제가 많은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임대주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위주로 갈 건데요. 일단 216페이지 가셔서, 자, 일단 주택 문제라는 자체가 생긴다는 자체에서 주택 정책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연결시켜야 되니까, 자, 요거는 갈게요. 자, 우리가 2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주택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택 정책을 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급에 대한 거와 수요에 대한 거. 그럼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끔 주택 구입 능력을 높여주는 제도도 있지만, 자, 공급에 대한 게 우선적일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어떻게 되냐?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공급에 대한 문제가. 그럼 양적과 질적으로 나눠진다면, 양적이라는 자체는, 자, 수요가 많고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럼 내 살 집이 없는 거죠. 근데 질적 문제는 내가 지금 갑돌이가 집은 살고 있는데 불량주택이라는 걸 이제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게 불량주택인데, 그걸 제가 좀 앞쪽에서 정치적, 경제적에서 얘기했죠. 그걸 강의를 요 다음에 이제 주택의 여가 과정을 좀 들으시고 그와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집은 살고 있는데 비가 와서 집이 후져. 그러면 난 집이 없어. 살 집이 없으면 게 양적 문제고, 집이 후진 문제가 질적이에요. 질적은 주거 수준이 낮은 데서 오거든요. 그럼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질적이 있는 거죠. 양적 다음에 질적이다. 그래서 양적이라는 자체는 필요한 주택 수에 공급된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인구가 증가하면 양적 수요가 더 증가하겠고요. 더 필요하겠고, 결혼 이후 핵가족화가 되면 가격과 불리하죠. 기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 발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필요적 공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적정 공간이라는 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본다면 양적 문제에 필요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 공가율. 자, 공가라는 것은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 집을 짓고 나서 공가가 되면 참 위험하죠. 근데 이건 적정 공가율입니다. 꼭 필요한 공가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주택 보급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 지역에 100가구가 살아요. 그럼 100가구한테 100채를 주어주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거든요. 근데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주택 보급률이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와 을돌이와 병돌이가 3가구가 산다. 그럼 얘네들한테 딱 3채를 주는 게 주택 보급률이 100%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양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얘네들이 빈집이 없다면 평생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 집 정도는 꼭 필요한 공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로 이사 가고 일로 이사 가죠. 그래서 적정 공가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주택의 수는요. 주택의 수는 가구 총수에다가 필요 공가수를 더해요. 그럼 가구 총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필요 공가율이 5%로 잡는다면 5채가 필요하죠. 그럼 앞으로 필요한 거는 105채이기 때문에 100%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그럼 필요적 공가율 증가가 필요적 공가는 이게 바로 주택 문제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필요 공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은 양쪽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철 결혼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비어 있어잖아요. 양적 문제죠. 그래서 오른쪽에 필요 공가율에 대한 적정 공가율이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공가를 얘기합니다. 자, 공가율이라는 건 집이 비어 있는 비율로서 우리가 총 주택 수에서 빈집의 수거든요. 그래서 마찰적 공가랑 뭐 요거는 좀 출제 빈도가 낮아요. 마찰적이 적정 공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유통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하기 위해서 비워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도적이라는 건 제1주택을 비우고 제2주택을 투숙한다. 자, 우리가 만약에 별장을 소유하고 내 집이 있다. 그럼 여름철에 놀러 가면 내 집을 비우고 별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가죠. 통계적은 3분의 2 정도 완성을 했다는 건 아직 안 적거든요. 그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직 사람이 안 살고 있죠. 그럼 그것도 빈거로 본다면 그냥 그거는 공가로 그냥 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죠. 그다음 주택의 방기 현상이라는 것은 자, 사회적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방치하는 거예요. 농촌주택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적 문제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집이 후져서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 때문에 그렇고 불량주택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낮은 소득 수준이고요. 질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소득이 늘어나거나 생활 수준 향상, 신건축 자재가 개발되고 주택 금융이 확대되면 자, 돈이 적더라도 더 좋은 주택 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상의 조장과 배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필요공가율 같은 게 이 양적 문제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은 분배 측정 수단과 주거비 부담 문제라는 게 있죠. 자, 여기는 그렇게 별표는 치지 마십시오. 근데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으나 그래도 분배 측정 수단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별표를 치지 않지만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한 번쯤은 출제위원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표는 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집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문제집이 또 나오죠. 거기에 이제 다룰 건데 분배 측정 수단이요. 그러면 이거는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이제 어렵게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우리 저랑 이런 것이다. 이걸 보시면 돼요. 분배 측정 수단입니다. 자, 분배를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개선하려면 어떻게 되니?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국민을 10개의 분위로 나눠요. 1, 2, 3, 4가 40%가 하위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죠? 10하고 9가 20%가 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할 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뭐 계산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만 여러분 나중에 가시는데, 자, 위에가 하위 계층이 40%가 차지하는 소득 계층의 합이에요. 소득의 합. 그 다음에 이건 상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등해지려면 못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부모와 분자가 있죠. 엄마가 아이를 없죠. 그러면 분자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모는 작아야 되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10분위 값은 클수록 균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소득 분배가 균등하려면 10분위 분배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5분위 분배라는 게 있어요. 5분위 분배율. 그래서 5분위 분배는 자, 요것만 바뀝니다. 상위 20%의 상위가 올라가고 하위가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 그럼 이거는 얘가 낮아야 되잖아요. 5분위는 낮죠. 그래서 재밌게 갑시다. 자, 10하고 5 중에서는 10이 크고 숫자가 5분위는 작아요. 그럼 10은 클수록 5분위는 작을수록 우리가 균등해집니다. 그러면 노렌츠 곡선을 얘기한 학자가 이제 미국의 통계학자의 노렌츠인데요. 반달 모양 곡선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이 이론은 가져가셔야 되니까 자,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소득에 대한 누적 점유율 %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우리가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에요. %입니다. 그럼 우리가 100%, 100%로 본다면 자, 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인구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 100명 중에서 50%가 딱 반이며 50명을 차지하죠. 그 50명이 자,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100%라는 자체가 전체 소득이 100원으로 봐요. 그럼 50%가 차지한다는 건 50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50명이 50%의 50원을 먹으면 반드시 50명도 50원을 먹어요. 그럼 요 대각선이 완전 평등이거든요. 완전 평등. 완전 평등입니다. 근데 얘는 이 노렌츠 곡선이 굴곡이 클수록 불평등해요. 그럼 50명이 만약에 30% 먹으면 30원 먹거든요. 근데 50명이 만약에 이쪽으로까지 와셔서 10% 먹으면 10원 먹으면 반이 90원 먹어요. 면적이 클수록 더 불평등입니다. 그럼 배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대각선이 좋고요. 이게 굴곡이 크면 안 되고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자를 시키게 되면 8명에서 먹을 때 한 사람이 막 먹어. 그럼 그 사람 배가 막 나오잖아. 그럼 배가 들어가야지 평등이 돼. 그래서 노렌츠 곡선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학자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이제 통계학자는 그 곡선을 계수, 수치화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G라고 하고 0부터 1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래도 배울 때 좀 확실히 배우셔야 되니까. 자, 지금 뭐 알파, 베타인데 그냥 A하고 B로 할게요. 자, 우리가 얘가 면적이 전체 면적이 A,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A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 노렌츠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이 A예요. 그러면은 이 대각선이 완전 평등이고요. 자,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배가 터지죠. 이게 완전 불평등입니다. 자, 그러면은 0으로 간다면 대각선은 면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전혀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간다면 전체 면적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A 플러스 B다. 그럼 1이 되면은 완전 불평등. 얘는 완전 평등이죠. 그럼 얘도 수치가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노렌츠 곡선은 자, 이번에 소득 분배가 균등할수록 대각선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노렌츠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이 더 커지거든요. 진위 개수 값도 0이 완전 평등이고 1이 완전 불평등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분배 측정은 다 낮아야 되는데 10분위만 커야 됩니다. 10하고 5 중에서 어떻게 돼요? 10분위가 크죠. 배는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0으로 수 좋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10분위 분배만 커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주거비 부담 문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문제라는 건 아까 어떤 양적과 질적이라는 자체는 공급 측면이라면 사는 사람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거비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 주거비 측정 지표인데요. 자, 우리가 슈바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슈바베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에. 그러면 지수화 시켜서 자, 얘는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슈바베가 1868년 베를린 가계를 조사하면서 자, 갑돌이가 소득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만 원 하던 소득이 자, 50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 지출액이라는 자체가 자, 소득이 늘어나면 평수를 넓히겠죠. 근데 두 가지예요. 주거비에 절대 지출액이 있고요. 절대 지출액이 있고 주거비에 상대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지출액은 예전에는 주거비를 100만 원에서 40만 원만 했는데 500만 원이니까 더 많은 부담을 절대적으로 늘어나죠.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슈바베 지수라는 것은 상대적인 지출액입니다. 상대적 지출액. 절대적이 아니죠. 그럼 상대적 지출액으로 본다면 자, 100만 원에 40만 원은 40%인데 500만 원에서 20%거든요.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슈바베 지수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오히려 생계비에서 주거비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서 좋습니다. 슈바베 지수가. 그럼 우리가 이걸 슈바베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니까 주거비 부담은 낮아지고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주거비 부담 능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부담이라는 건 구입이라고 적었으면 구입 능력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슈바베 지수 낮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슈바베 지수는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고 자, 미국에서 발표한 게 한 20%가 적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위험하죠.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 구입 능력은 떨어지죠. 부담 능력이. 소득 증가의 주거비 상승보다 낮으면 가계 주택 구입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거비 상승이 우리가 소득이 더 낮으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이 지수가 높겠죠. 밑에 또 박스에 보시면은 가계의 총 소비 지출,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지출액입니다. 저소득층들은 지수가 높고 지수가 높으면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은 떨어지고 주택 부담은 커진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뭐 소득 탄력성 같은 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자, PIR하고 RI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IR 지수라는 것은 자, 이게 프라이스입니다. 주택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인컴이 연소득. 그러면 연소득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낮아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갑돌이가 연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럼 부부 합산을 하겠죠. 낮게 잡았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1억 5천이다. 그럼 5년이 돼야 집을 사는데 더 걸리죠. 이 지수가 낮아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RIR이라는 것은 이 미국은 렌트의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렌트. 자, 우리가 월로 갈 수도 있지만 연으로 간다면 자, 그냥 임대료예요. 연 임대료. 월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인컴, 연소득으로 본다면 이게 낮아야 된다는 거죠. 레이토가. 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PIR은 연소득에 대해서 주택가격, RIR은 소득에서 임대료이기 때문에 얘도 뭐 한 2점을 넣으면 주택가격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높으면 다 주거비 부담은 커지겠죠. 그래서 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PIR과 RIR은 높으면 주택 문제 발생하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다 낮아야 되는데 10분이면 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주택정책의 내용 정도는 그냥 한 번 정도 보시는 거로 그냥 끝내 놓으십시오. 자, 그냥 주택정책의 내용이라는 것은 공급 확대와 구매력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제 염두에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어때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공급 확대라는 것은 공급을 늘리죠. 자, 신규주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고주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신규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돼요? 택지비가 저렴해야지만 많은 양의 공급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주택 건설하는 거예요. 주택 생산성 증대는 어떻게 돼요? 기술 혁신이 돼서 주택 생산을 늘릴 수가 있고요. 건설 주체를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 지정 압박을 덜 받고 정부가 주도하면 좀 압박을 받겠죠. 자, 재고주택도 우리가 신규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중고주택도 위치가 좋은 곳에 있으니까 더 개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해 나가자. 그런 얘기예요. 재고주택도 어떻습니까? 계조선해서 보존하자는 얘기죠. 구매력 강화는 이건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소득 분포의 개선. 그래서 갑돌이가 10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돼요.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써서 소득을 높여줘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생산성 증대나 이런 것들은 다 공급인데 소득은 수요입니다. 이거 나올 수 있고요. 자, 주택 규모는 대규모만 아니라 중소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민을 위한 저당금융제도 확대시켜야 되고, 사회임대주택제도 활성화, 주택비 지원 보조, 세제상의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못해놨죠. 주 4가 아니라 주택 관련 세제입니다. 주택 관련 세제, 경감 면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주택 공급에 대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공급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 정책이라는 자체와 자율화가 있고요.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는데, 일단 주택 공급에 대한 원칙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지선다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를 가지고 준비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221페이지죠. 그러면 주택 공급의 원칙이다. 자, 주택 공급자가 공급을 하는데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럼 오지선다다 보니까 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적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가운데 글씨가 다 틀려요. 성. 그래서 우리가 양시지법. 그래서 양, 시, 지, 법으로 외우세요. 자, 양이라는 것은 자, 너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안 되죠. 그 수요에 부응하는 양에 맞게끔. 시라는 것은 그 시점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지는 이 지가 지리적 위치예요. 자, 주택은 쾌적성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지리적 위치에 맞추고 법은 법규의 규정에 맞도록 가자는 거죠. 법에 맞게. 자, 간소성의 원칙은 딱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소성은 눈에 딱 띄죠. 주택 취득은 복잡하면 안 되고 간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시지법 같은 거를 외우시면, 자, 우리가 양시지법이라는 자체가 뭐 적소성의 원칙이나 특히 이제 감정평가의 가격제 원칙에 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합성의 원칙이 안 들어가죠.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분양가 규제 정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하고 자율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박스 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키는 게 선분양, 후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분양, 후분양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슈가 됐다가 지금 후분양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후분양이 잠깐 선분양과 후분양을 잠깐 물어보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가 제도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규제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보시는데, 일단은 이제 밑에는 우리가 학문이다 보니까 지금 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규제와 자율화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힘드시기 때문에 규제와 자율화를 다 한 다음에 박스를 쳐서 또 나중에 요약 강의 갈 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규제라는 자체가 1970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규제가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자들이 입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막은 게 선분양 제도예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23강에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의 자체를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 주택정책에서는 분양가 규제 자율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요할 거고, 주택시장의 여러 과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뭐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잠깐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강에서 분양가 규제 자율화, 선분양, 후분양,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의
임대료 규제, 보조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나갈게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시간은 조세 정책으로 가니까 그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죠. 그러면 22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23강은 조금만 우리가 쉬었다가 23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